자, 이번에는 카메라와 시퀀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계속 이어서 환경을 구성한 내용을 그대로 놓고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폴더 정리를 좀 해보고요.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데 좀,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만들어 줍니다. 카메라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액터 배치에서 시네마틱을 누르게 되면은 시네마 카메라 액터가 있어요. 시네마 카메라 액터, 얘를 딱 끄집어서 딱 놓게 되면은 카메라가 보는 뷰가 나오게 되죠. 지금 얘가 이렇게 위치를, 이 액터를 움직여 보면은 좀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이 오른쪽 밑에 시네 카메라 액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해당하는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서 볼 수 있고, 일단은 시네 카메라 액터를 폴더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그래야지 나중에 뭐 컨트롤하고 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클릭을 해서 다음으로 이동, 폴더가 없죠, 별도의. 새 폴더 생성 하면은 뉴 폴더 1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해서 이름 변경, 시네 카메라로 합니다. 뭐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얘는 시네 카메라 액터도 얘도 똑같이 이름을 첫 번째로 여러 개의 이제 카메라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1 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서 카메라가 비추는 앵글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카메라로 가서 시네 카메라 액터 가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쭉 보다 보면은 시네 카메라 액터 1 파일럿 있어요. 얘를 딱 누르게 되면은 지금 화면이 카메라가 보는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파일럿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WASD를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계속 바뀌어요. 지금 보면은 이 위치값, 회전값들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카메라의 배치를 실제 보는 위치로, 각도로 이렇게 바꿔서 밑에서 위로 보게 한다거나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일럿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첫 카메라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카메라 설정, 시내 카메라 설정이 있어요. 자, 트랜스폼 아까 제가 이렇게 움직였죠. 움직일 때마다 바뀌는 파일럿이 됐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필름백, 나머집은 크게 건들 게 없는데 필름백이 있어요. 16대 9 필름, 16대 9 뭐 디지털 필름 약간 다르죠. 똑같은 16대 9라도 필름하고 일반 디지털하고 조금씩 달라요. 픽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뭐 DSLR, 그리고 뭐 35mm, 35mm 뭐 아카데미, 35mm 퓨 이런 것도 있는데, 35mm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예전에 필름 카메라 사용할 때 그 필름 사이즈가 35mm예요. 그래서 이 피사체나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기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각이 가장 1대1 대응이 용이하다라고 해서 35mm가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그래서 35mm 필름, 뭐 슈퍼 필름 여러 가지 있는데 16mm 필름, 8mm 필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조금씩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율도 바뀌고 해당하는 필름 세팅에 따라서.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필름이라고 해서 16대9로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설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필름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로 세로 해상도가 있는데, 센서 너비, 그래서 뭐 센서 높이 해서 몇 미리 몇 미리 나누는데, 만약에 여기를 제가 10mm로 했다 그러면은 전 기본 디폴트 상태는 우리가 35mm 기준으로 보통 디폴트를 잡아요. 잡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종횡비를 잡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디지털 필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종횡비가 1.7
7, 7, 7 쭉 나오죠.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1cm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음, 예를 들어서 기본 세팅 값에서 1cm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곱하기 만약에 3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와이드가 됐죠. 예. 여기서 직접 수식을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곱하기 1.5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에 비율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예,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16대 9 디지털 필름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된다. 필름백은. 그리고 이제 렌즈 세팅, 그리고 그 포커스 세팅, 그리고 크롭 세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포커스 아웃, 그래서 뭐 어떤 초점 거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기둥점으로 왔다. 지금은 초점이 거의 다 맞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그 흰도계 자체가 좀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죠. 좀 가운데 있는 사물을 가까이 있는 거는 그 초점이 맞고 뒤로 갈수록 포커스 아웃 된다거나 뭐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으려면은 렌즈 세팅에서 최소 F 값을 제로로 만들어줘요. 최소 값을 제로 만들어주고, 지금 보면은 크롭 세팅에서 현재 조리개 부분을 한 예를 들어서 0.5 정도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보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기둥이 좀 흐려졌죠. 여기서 포커스 세팅으로 가게 되면은 네, 수동 초점 거리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네, 맞춰졌죠. 얘가 맞춰지고 뒤에 있는 게 약간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 그리고 옆에 스포이드가 있는데 수동 초점 거리에서 스포이드 선택하고 해당하는 거 딱 선택해주면은 얘와 얘가 초점을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점차적으로 얘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는 초점을 다 흐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 조리개가 0.5가 아니라 만약에 0.1 값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 다시 말해서 이 초점이 맞는 이 거리에 어떻게 보면 범위점을 한정 짓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값이다 2.8이다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초점이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주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한 1 정도로 해도 차이는 미비하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한 0.3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한 초점 맞춰주고 뒤로 갈수록 흐려지는,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이 조각상으로 하고, 지금 보면은 거리가 얘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 기둥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다시 시내 카메라로 가서, 예, 수동 측정 거리에 스포이드를 가지고 얘를 딱 찍게 되면은 얘가 맞고 그 다음 흐리고 더 흐리고 멀어질수록 흐리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멀리 있는 걸 찍어 볼게요. 자, 가까이에 있는 이 조각상이 흐려 보이고, 이 제가 초점 거리를 찍은 해당 위치는, 네, 맞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물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초점이 맞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은 초점 거리를 이동을 시키죠. 이렇게 포커스가 맞았다가, 초점이 맞았다가 흐려지고 멀리 있는 걸 잡았다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변화되게 할 수도 있죠. 시퀀서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식물 쪽이다 라고 하면은 식물, 근거리에 있는 식물을 설정을 해주고, 예, 포커스가 잘 맞죠. 이렇게 스포이드로 했을 때 잘 맞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수동으로 조정을 해줘서, 예, 근경에 있는 것들은 초점이 맞고 원경에 있는 것들은 전혀 흐려지는,
그래서 좀 더 리얼리티감이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잡아질까 모르겠네요. 예, 잘 안 잡히죠? 이런 경우에도 수동으로 초점거리를 맞춰줘서 해주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뒤에 포커스 앞 초점이 흐려져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하나 놓는 거고, 일단 첫 번째 카메라 전반적으로 잘 맞지 않네요. 지금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전반적인 화면을 비추는 걸로 해볼게요. 나머지 세팅들도 꽤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흐리게 하고 하는 세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런 세부적인 카메라 옵션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실제 카메라보다도 실제 물리 공간에 있는 카메라를 세팅하는 것처럼 렌즈부터 해서 볼륨업과 다 똑같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것처럼 카메라 개별적으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인터랙티브 게임을 할 때도 카메라를 사용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설정을 카메라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여러 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영상을 만들려면은 카메라 포지션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카메라를 복사할 때 물론 이제 시네마 카메라 액터를 또 끌어와서 세팅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 값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해당하는 카메라를 눌러서 컨트롤 D를 하면은 하나 더 만들어져요. 바로 숫자가 다시 2로 생겼죠. 그래서 얘를 우클릭해서 예, 파일럿, 해당하는 카메라를 파일럿 한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 카메라가 파일럿이 된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위에서 아래를 찍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해서 얘는 이제 초점거리가 달라졌으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걸 좀 더 과도하게 초점을 좀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현지 조리개를 한 0.1 정도로 해서 예, 많은 부분이 다 생략되도록, 그러니까 초점이 맞지 않도록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고 두 번째 카메라 됐죠. 또 두 번째 카메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세 번째 카메라 또 열어졌죠. 얘도 똑같이 파일럿 하면은 또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해서 얘는 이제 어디서 위쪽을 쳐다보는 걸 해볼까요? 아니면은 이 조각상, 예, 조각상 쪽을 비추는 걸로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세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미세 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늦춰서 하는 게 좋아요. 한 0.33 정도 하고, 네, 이 정도 좋을까요? 하고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너무 뒷부분이 생략이 많이 됐다 라고 하면은 현재 조리개를 한 0.2 정도, 예, 0.28 정도 해보겠습니다. 예, 좀 낫네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초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잡아볼게요. 예, 그래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까지 했습니다. 3번 카메라에서 또 컨트롤 D를 해서 파일럿을 하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주고요.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해당 벡터가
설정이 됐네요. 이 부분을 찍어줍니다. 예. 밑에 안개 깔려 있는 거라든지 프로세스 볼륨이 적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예, 이렇게 빛이 번짐 효과가 꽤 크게 나는데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메라를 계속 만들어 줘도 돼요. 마지막 저는 5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파일럿 하고 자, 어느 부분을 비춰볼까요? 측면에서 밑에서 위로 한번 쳐다보는 걸로 해볼까요? 네, 하고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저기 설정을 여기서는 한 1.8 정도 예, 해줍니다. 큰 차이가 없네요. 한 1.2 정도로 맞춰주고 다시 한번 초점을 한 이 정도로 맞춰줍니다. 약간씩 예, 주변에 초점이 안 맞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아예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D 하고 우클릭해서 파일럿 하고 이제 속도를 좀 높여볼까요? 전체적으로 비치는 걸로 해서 엔딩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위치를 점차적으로 끝날 때는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연출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엔딩에서는 위로 비추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고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요. 초점을 자, 이 상태로 하면은 카메라 1, 2, 3, 4, 5, 6 이렇게 됐죠. 네, 6개의 카메라가 된 거고 지금 보시면 액터, 파일럿 액터 해가지고 6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을 가서 보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일럿 1, 2, 6. 아, 얘 설정이 바뀌었네요. 제가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설정이 바뀌었어요. 예, 이게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6개의 카메라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서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내 카메라 하고 이렇게 6개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위에 부분에 보면 선택 모드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꺼내 쓸 수 있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레벨 시퀀스 추가가 있어요. 레벨 시퀀스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얘 어디다 놓을 것이냐. 자, 이렇게 너무 커 보이는데 얘는 썸네일 크기를 자강을 바꿔보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 안에, 그러니까 컨텐츠 폴더 안에 이제 시퀀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죠. 그래서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통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그 파일 정리하는데 매우 편하고 그리고 개인이 뭔가를 새로운 폴더를 만든다거나 해서 할 때도 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시퀀서를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름은 개인이 구별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퀀서라고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무비라고 정하기도 하고 뭐 무비가 라고 설정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건 이제 본인이 이름을 부여하기 편하게 넣으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테스트 액션 1이라고 뭐 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정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밑에 보면 이제 타임라인 같이 생겼어요. 영상을 많이 보신 작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테스트 뭐 제가 시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카메라, 시내 카메라 안에다 옮겨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이제 아웃라인 안에서도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줘도 되는데 저희는 영상을 뭐 하나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음으로 이동해서 시내 카메라 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리하기 편하게. 그래서 카메라와 시내 액터를 위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시퀀서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퀀서 폴더만 따로 만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액터 얘들 시내 카메라들을 일괄적으로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그 앵글들이 다 표시가 돼요. 이렇게 화면에 얘를 끌어다가 컨텐츠 브라우저에다가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다 닫아주고요. 아무래도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영상 뭐 파이널 컷, 프리미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작업하신 분들은 이제 그 대충 이해는 갈 거예요. 이런 타임라인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것도 있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카메라 컷, 카메라 컷인 거는 실제 영상이 렌더링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카메라 컷 이 부분이 결국에 렌더링 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카메라들 이제 비추는 카메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 자, 카메라 컷에서 지금 1번 카메라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은 화면에 1번 카메라가 보여지는 화면으로 보여줘요. 보여주고 지금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초당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FPS 프레임 퍼 세컨드죠.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이 있는가. 이제 영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 이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1초에 30프레임, 30프레임으로 보여줘서 영상처럼 재생이 되는 거죠. 초당 40프레임, 60프레임, 뭐 많은 게 있고, 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보통은 이제 29.97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1초에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들은 이제 12프레임. 물론 이제 월트 디즈니에서는 12프레임이 아니라 뭐 초당 60에서 많게는 120프레임까지도 사용하기도 해요. 프레임 수가 많아질수록 부드럽겠죠. 1초에 30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1초에 120개를 보여준다면은 4배죠. 4배의 용량이 되는 거고 화면은 점차적으로 점점 더 부드럽게 보여지는 거고 초당 프레임 수를 낮추면은 1초에 12프레임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액션감이 높은 그러한 영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만들 것이 어떠한 영상이냐에 따라서 초당 프레임 수를 바꾸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초당 30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죠. 이건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커스텀할 수 있어요. 초당 31프레임, 뭐 32프레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TV나 이런 거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당 30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플레이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돼요. 하면은 지금 초당 30프레임으로 재생이 되고 있는 거고 1초에 30개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바에서는 지금 8프레임, 9, 10, 11, 12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 30프레임 이 1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 30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표시되지 않고 여기서는 프레임 수로 표시가 돼요. 만약에 제가 초당 60프레임 바꾼다 그러면은 이 60프레임 초당 60으로 돼 있죠. 여기가 1초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고 스냅 기능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갖다가 끌어다가 딱 놓게 되면은 딱 달라붙죠. 아무래도 정확한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스냅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뒤에 달라붙죠. 지금 빨간색 영역이 현재 영상이 렌더링 될 영상인 거예요. 길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길이에다가 제가 놨다 라고 하면은 타임라인이 얘를 넘어가더라도 렌더링은 딱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끌어다가 딱 놓게 되면 달라붙게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넓게, 길게 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 영상당 2초 정도로, 한 카메라당 2초 정도 보여주겠다 하면 60프레임이겠죠? 근데 60프레임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지만 또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해당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밑에 보면은 54. 현재 이 보통 이제 애프터 이펙트는 얘가 CTS라고 하는데 그 특별한 명칭은 뭐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지금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이 상태에서 밑에서 제가 60을 치면은 60프레임으로 바로 가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가서 끌어다가 60으로 놓게 되면은 2초 동안에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초 정도 2초 정도 끝났는데 뭐가 보여집니까? 라고 하는 것들은 얘는 카메라가 지금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게임 화면, 그러니까 카메라 화면이 아니라 게임에서 우리가 보고 있던 화면을 비추게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상태로 렌더링 걸면은 카메라가 있다가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게임 뷰에서 봤던 이 뷰포트에서 봤던 화면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60 프레임으로 갔어요.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 거를 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카메라 컷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시네 카메라 액터 2를 딱 눌러줘요. 자, 눌러주면은 제가 선택했던 이 화면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엔드 점까지 자동으로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있다가 두 번째 카메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얘도 똑같이 이제 2초씩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60프레임에서 이제 120프레임이겠죠. 여기가 얘는 2초가 되는 거죠. 얘를 닫고서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카메라 2초, 두 번째 거 2초로 해서 균등 분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금 이제 바가 있는데 여기서 끝부분 잡고서 이렇게 끌게 되면은 확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프레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끌어서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혹은 여기는 지금 165프레임을 비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200이다 라고 하면은 타임라인이 축소되면서 200프레임까지 비추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얘는 더 끌어다가 영역을 넓힐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 하면은 확대, 축소 계속되죠. 축소, 확대, 축소가 계속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곧 이어서 지금 120프레임에서 일단 영역을 넓혀 놓고요. 그 다음 3번 카메라. 자, 끝까지 또 나왔죠? 그러면 120에서 또 60프레임을 추가하면 180이죠. 그러면은 180으로 가서 프레임을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카메라까지 들어오게 되고 또 여기서 그대로 카메라 4번. 그럼 180프레임에서 또 60프레임을 추가하면은 이제 240이죠. 240으로 이동을 하고 정확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잘못 끌어놨더니만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 있는 영상 다 밀고 들어가요. 좀 전에 밀고 들어갔다가 꺼졌습니다. 꺼져서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이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240까지 했습니다. 240프레임까지 해서 카메라 벡터 4 네 번째 거까지 했죠. 그래서 좀 더 밀어주고 이제 240에서 다섯 번째 240부터 하면은 그 다음에는 300이 되겠죠. 그래서 300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300으로 이동해서 자, 끝에 부분 잡고서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300에서 마지막 6번 카메라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마지막 엔딩은 좀 더 길게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00, 한 80, 300, 한 400까지 잡아보겠습니다. 400. 얼추 맞았네요. 400 정도. 네, 400으로 해서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00까지 해서 총 영상이 연결되는 걸로 진행을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장을 좀 해주고요. 다시 0프레임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놓은 대로 잘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속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0프레임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요. 예. 시네카메라 액터 1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컴포넌트가 있고 수동 초점 거리, 현재 조리개, 현재 초점 거리의 길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트랜스폼 데이터, 지금 제가 설정을 아까 해놨네요. 일단 지우고, 자, 0프레임에서 보면은 위치, 회전, 스케일 모든 값을 다 제어할 수가 있고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뭐 애프터 이펙트, 뭐 파이널 컷, 프리미어 이런 것들 다 동일한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현재 시간에 어떠한 위치, 트랜스폼 값을 가지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키프레임을 그러니까 적용을 하려면은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표시, 위치만 할 것이냐, 회전, 스케일만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어떤 설정 값을 다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트랜스폼 데이터에 전체적으로 다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9프레임으로 가볼까요? 59프레임으로 가는 이유는 저희가 60프레임에서 다음 카메라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60프레임에서 다음 카메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이전은 60프레임까지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59프레임으로 한 프레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60프레임에 다음 카메라를 넣었으면은 59프레임, 1프레임 전이죠. 에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X값, 그리고 Y값, Z값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전, 동일하게 회전, 그냥 막 잡아보겠습니다. 스케일까지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0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예,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트랜스폼 데이터를 넣은 것처럼, 예,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치 값을 움직여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59프레임으로 가서 이 시네 카메라 액터 1을 클릭을 해줘요.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화면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마우스 WASD 이런 걸 움직여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도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서 화면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주고 이 정도 각도가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각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트랜스폼 킷 프레임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0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예, 다시 0프레임 플레이를 해보면은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트랜스폼 데이터 모션을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카메라 모션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카메라 컷이 1번 카메라로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멈춘 건데 다시 카메라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플레이 해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좀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는 좀 더 해당하는 거를 좀 더 설명하기 쉽게 그냥 빨리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자, 나머지 그 카메라 액터 2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60프레임으로 가서요. 하고, 속성을 열어서 트랜스폼, 그리고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프레임 언제였죠? 120프레임이었죠? 그러면 119프레임으로 가야겠죠? 119프레임으로 가서 얘도 카메라 활성을 해주고,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다시 잊지 말고 트랜스폼 키프레임을 설정해주고 다시 카메라 컷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플레이 해보면은 바뀌고, 너무 빨리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움직일 때 카메라가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카메라 설정을 해주고 살짝 들어서 회전값을 주겠습니다. 주고 트랜스폼을 기억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일단 패스를 하고요. 다시 이번에는 120프레임으로 가서 3번 카메라 트랜스폼 키프레임 생성해주고, 그리고 난 후에 179프레임으로 가서 다시 카메라 활성을 시켜주고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얘는 한 이 정도까지만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 키프레임 활성화 시켜주고 3번 카메라까지 했죠. 다시 한번 보면은 좀 너무 빠른데 이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80프레임으로 가서 이제 카메라 액터 4죠. 4로 가서 얘도 역시 트랜스폼을 가서 키프레임 생성해주고, 그 다음이 어디죠? 239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240에서 전환되니까 239로 가서 카메라 활성화 시켜주고, 얘는 살짝만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트랜스폼 데이터 넣어주고 키프레임 생성해주고, 자, 그 다음 240프레임으로 가서 시네 카메라 액터 5 다섯 번째 카메라죠. 키프레임 생성해주고, 그 다음이 어디죠? 299네요. 로 가서 얘도 좀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좀 더 올려다 보는 걸로 하고 트랜스폼 오케이 생성해주고, 자 300프레임으로 가서 그 다음 카메라 보여주고 열어준 상태에서 트랜스폼 키프레임 활성을 해주고, 키프레임 활성하는 거를 깜빡깜빡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 400프레임이죠. 400프레임에서 카메라 다운을 시키면서 카메라 좀 빼줄까요? 이렇게 빠진다 라고 키프레임 색깔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메인 화면 시작을 해주고 0프레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모션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까지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모션들이 매우 딱딱해요. 모션들이 이지지 기능이 들어간 상태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일단 해당하는 값들을 보면은
모든 키프레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마치 키프레임이 이지지 기능, 그러니까 가속과 감속이 들어간 상태로 보여져요. 가속하다가 감속하고, 점점 가속하다가 감속하고, 자동적으로 이지지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나 다른 모션하고 비슷하듯이 지금 보면은 거의 곡선, 자, 특정한 부분만 따로 보겠습니다. 자, 곡선 데이터로 되어 있죠. 즉 이거는 좌속과 감속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가속과 감속이 되니까 어색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키프레임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하고 키프레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큐빅이. 근데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세모 모양 바뀌었죠. 자, 다시 플레이 보면은 동속으로 움직여요. 자, 그 다음 거에도 다 적용을 해줄까요? 우클릭하고 선형 해주면은 저 봅시다. 네, 뭐 중간에 좀 꺾이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선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과 감속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똑같이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카메라 모션은 제가 해보면은 이지지처럼 가속과 감속이 들어가면은 좀 어색해요. 아무래도 카메라는 선형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물론 제가 속도를 너무 빠르게 했어요. 아무래도 카메라 모션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좀 더 빠르게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할 때 이렇게까지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보여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다시 한 상태에서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사계 심도를 한번 조정을 해볼 텐데요. 보면은 지금 물론 얘는 이제 트랜스폼에서 너무 초점거리가 달라질 이유가 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는 굳이 넣지 않겠고,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 카메라에서는 얘도 가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크게 초점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보여지죠. 그렇다면은 세 번째 카메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에서 네,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일 때 지금 초점이 이 조각상에 맞춰져 있는데 다음 올수록 이 멀리 있는 초점으로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기준의 초점이 돼야겠죠. 그래서 현재 수동 초점 거리를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주고요. 해주고 이동을 싹 시켜주면서 자, 이 상태에서 초점 거리를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 스포이로 찍어서 바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디테일 패널에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가 계속 바뀔 때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스포이드로 찍어주고 또한 키프레임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보시면 플레이 해볼까요? 찰나이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도 천천히 보면은 이 초점거리가 바뀌고 있죠. 이 초점거리는 지금 모션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주었지만 물론 다 주지 않아도 되고요. 주었지만 이 피사계심도 그러니까 초점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여유 시간을 줘야 돼요. 사물을 인지하면서 초점을 유지해 주다가 점차 바뀌는 거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초점거리가 원래 얘한테 맞춰져 있었죠.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쯤부터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수선 초점거리 키프레임 생성을 해주고 내려왔을 때 시점 끝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키포인트로 초점을 이쪽으로 맞춰줍니다. 해주고, 자, 키프레임 생성. 그렇게 되면은 초점이 이쪽 기둥 쪽에 있었다가 점차적으로 아래로 초점 거리가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선명해지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거, 다섯 번째, 얘도 초점 거리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네, 없겠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사계심도 초점 거리를 좀 바꿔줄 필요성은 있어요. 얘도 좀 바꿔볼까요? 어차피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사계심도를 이 정도에서 기본 생성해주고 포커스 인 됐을 때 아예 이 여기를 전체로 다 날려볼까요? 한번 날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아주 멀리 있는 얘를 잡아주고 조리개를 이 상태에서 잡아주고 조리개를 이 상태에서 0.1로 줄이겠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면 가까이 있는 거 바꿔볼까요? 예, 얘로 하고 아예 극단적으로 0.01로 바꾸겠습니다. 너무 없앴네요. 얘는 0.05 정도로 너무 날렸나? 네. 다시 보면은 포커스 세팅해서 다시 잡아줘야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은 그냥 테스트용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배경이 좀 더 날아가게 되죠. 좀 뭔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키프레임은 제대로 잡혔네요. 잡혔지만 뭔가가 지금 잘 안 맞아서 바꾸고 이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주면은 안 바뀌었구나.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포커스 아웃이 너무 많이 됐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9에서 사기 심도를 점을 앞으로 당겨준다. 이동을 시켜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 상태에 다시 척수를 해보고 유지는 되는데 좀 잘 맞았네요 이제. 네.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카메라가 빨리 움직여서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네, 여기서는 좀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여기도 좀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좀 더 테스트용으로 하다 보니 좀 그 뭐랄까 카메라 너무 빠르죠. 좀 너무 테스트용이라서 크게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눈에 거슬리네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단 가운데 걸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프레임에서도 너무 많이 돌아갔으니까 차라리 얘를 설정화 시켜주고 다시 일단 이 정도만 약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키프레임을 다시 안 눌러줬네요. 차라리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정도가 좋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바꿨기 때문에 다시 키프레임 한번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지만 기억을 해서 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됐으니까 이것도 좀 빠르긴 할 텐데 어색하진 않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수동 초점 거리를 선택을 해주고 이동을 하면서 조각상 쪽으로 더 맞춰줘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선택을 보이도록 해서 여기다 하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키프레임을. 그러면은 다시 플레이 보면은 들어가면서 다른 조각상 쪽은 더 초점 거리가 달라지죠. 원래는 설명했는데 달라지고 조각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배경 쪽은 다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전체를 설정을 하고 플레이 해보면은 시작하고 돌아가고 회전하면서 포커스 바뀌고 예. 자, 이 상태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꺼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빛의 변화, 뭔가가 이상할 거예요. 빛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장면을 동일한 지금 빛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빛의 변화도 주는 방법을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의 변화는 당연히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라이팅, 디렉셔널 라이트 얘를 똑같이 끌어다가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게 되면은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성이 되게 간단한데 지금 카메라는 총 6개의 카메라를 놨기 때문에 카메라 전환이 되지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달라요. 라이트는 하나의 라이트를 가지고 제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라이트를 넣었다가 뺐다 디렉셔널 라이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각각 이 카메라 움직일 때마다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약간 뭔가 어색한 연출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라이트로 최대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강도를 적용한다거나 라이트 컬러를 바꾼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나는 라이트의 방향을 시간대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근데 왜 없을까 보면은 라이트 안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트랙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트랜스폼도 붙고 경로, 이벤트, 오디오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 트랜스폼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추가해주면은 트랜스폼을 키프레임 생성할 수 있는 예, 속성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예, 보면은 이제 위치, 회전, 스케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X, Y, Z 회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위치를 바꿀 게 필요가 없죠. 아무래도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 다이렉트 라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롤 피치 요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좀 글씨가 이상하죠. X, Y, Z라고 보시면 돼요. X 값은 이동을 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차이는 없고 이제 Y 값 바뀌죠. Z 바뀌죠. 예,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동일하게 그냥 회전 전체를 키프레임 생성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자 59프레임까지 갔을 때가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조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림자가 변화가 되고 예. 사실 이렇게 심하게 빛이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해요. 이상하긴 한데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가 변하죠.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그림자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다르게 변형을 해볼까요? 네. 좀 더 극적으로 변하게 차이를 주겠습니다. 네, 그림자가 변한다. 카메라 이동하면서. 자, 59프레임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딱 넘어갔을 때 빛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한 프레임 차이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프레임이 딱 바뀌면은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 프레임 차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전환돼서 뭔가가 사람들은 그 사이에 빛이 바뀌었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 최적화할 수 있는 빛 그림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설정을 해주고요. 해주고 난 후에 카메라가 이동할 때 조각상 얼굴에 너무 어둡게 되어 있죠. 119프레임으로 가서 또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움직여 볼까요? 그림자가 바뀌면과 동시에 카메라 포지션도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0프레임으로 전환됐을 때 다시 바꿔줍니다. 최적화된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무래도 조각상이 현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조각상한테 최적화된 빛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전체적으로 멀리 있는 조각상한테 더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179프레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빛의 그림자 변화를 줍니다. 아무래도 카메라가 변할 때 빛이 변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느낌이 더 살아나요. 지금 현재 조각상의 그림자가 빛이 드리워서 그림자가 명확히 보였다가 얘가 포커스 아웃,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바뀌면서 오히려 조각상은 어둡게 빛이 변화가 되고 멀리 있는 얘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빛을 조정을 하는 거죠. 179프레임, 180프레임 딱 이동했을 때 빛이 매우 밝네요. 얘도 너무 밝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카메라가 틸팅을 하면은 239프레임 정도에서 좀 더 이 정도 각도가 좋겠네요. 너무 좀 빠르게 움직이나? 그림자의 변화가 생기고, 자, 240프레임으로 한번 가볼까요? 240프레임에서는 근데 그림자가 나쁘지는 않네요. 전체 좀 밝은 느낌으로 주었다가 이동을 하면서 299프레임에서는 좀 더 빛의 각도를 좀 독특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블룸 효과가 좀 더 커졌죠. 자, 블룸 효과도 커졌고 300프레임으로 갔을 때 이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 정도 느낌이 좋겠네요. 하고 해가 점차적으로 노을이지는 형태로 빨리 전환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얘도 하나 유지시켜 주고 마지막 왔을 때 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해가 약간 노을이 지는 듯한 느낌으로 점차로 바뀌겠죠, 색이. 이 상태에서 한번 다 전체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카메라 웍도 너무 빠르고 빛의 변화도 너무 심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해당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바뀌는 걸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좀 더 어울리도록 작업을 해야겠죠.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를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해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400프레임에서는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이게 한 프레임이 더 나왔네요. 그래서 플레이했을 때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 프레임까지 예, 가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프레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카메라 워 다시 한번 플레이 전체로 한번 해보면은 예, 그림자 변하고 카메라 각도 너무 빠르긴 하네요. 예, 그림자 변화 너무 빠르고요. 예, 노래지는 것처럼 해서 엔딩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자, 영상으로 렌더링을 걸어서 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이 플러그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금 여기 현재 이 무비 비디오를 또는 이미지 프레임 시퀀스로 렌더링 합니다 라는 게 있죠. 해당하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렌더 무비 세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출력 포맷, 이제 영상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좀 더 알겠지만, 뭐 AVI, 뭐 BMP, 그 JPG, PNG, 그러니까 이미지 시퀀스로도 뺄 수 있고, 비디오로도 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MP4, H264 포맷으로도 많이 출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본 렌더 무비 세팅에서는 AVI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현재 없죠. 없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300프레임, 30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퍼 세컨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세팅을 해야 될 부분이 프레임 처리나 나머지 부분은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 저기 웜업 프레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60 정도로 잡아놓고 여기도 1 정도로 잡아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 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마치 이제 엔진에서 기본적인 웜업을 한 상태 여유 시간을 두고 한 일주 정도 두고 어 이제 캡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작점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에서 출력 디렉터리라고 있는데 여기서 얘를 버튼 누르고 이제 바탕화면에 렌더링 폴더가 있죠. 폴더를 선택해서 저장할 위치, 압축 사용. 압축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압축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압축 사용이 좋고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1920, 108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레이트, 커스텀 픽프레임 레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택을 30프레임 해서 1920, 1080에 초당 30프레임 정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되고 이제 뭐 버닝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비디오 시퀀스 AVI로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에펙이나 뭐 파이널 컷 프리미어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머지 설정은 크게 건드리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무비 캡처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예, 자, 시작을 했죠. 해서 우리가 잡은 거 기본적으로 시네마 4D나 3D 맥스 뭐 이런 것들에서 렌더링 하는 거에 비하면은 매우 빨라요.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다 끝났네요. 예. 자,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캡처 완료. 캡처 폴더 열기를 누르면은 해당하는 캡처 폴더로 이동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영상이 된 거죠. 자, 제가 듀얼 스크린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르죠, 근데.
자, 이 정도 퀄리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렌더링을 걸어서 실시간 렌더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꽤 좋은 퀄리티로 나왔죠. 좀 더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동하면서 보면은 화면 이동하면서 초점거리 달라지고 회전하면서 라이팅 바뀌면서 조각상의 그림자 형태 바뀌고 예, 그 다음 조각상에서 나오면서 포커스 아웃되고 멀리 있는 조각상이 초점거리가 맞춰지죠.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지나니까 티가 안 나는구나. 자, 라이팅 움직이고 카메라 움직이면서 빛 바뀌고 해가 지는 모션까지 들어간 상태로 이제 엔딩이 되는 그런 파트로 렌더링을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간단하고 물론 이제 AVI로 되다 보니까 용량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 정도 89MB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80, 30프레임, 13초 정도의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퀄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퀄리티의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퀀서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퀀서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만든 게임 그리고 게임에서도 이제 인트로 만들 때도 있죠. 영상으로 이럴 때도 사용을 하고 게임 내에서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 중간에 마치 영상처럼 플레이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대부분 다시 이 시퀀서로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은 꽤 좋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영상, 동영상으로도 추가적으로 출력을 해서 예, 렌더링을 해서 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작업해도 스티커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인터랙티브 컨텐츠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작업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